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주천TV의 이주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시 강만길의 역사학이 죽어야 대한민국의 역사학계가 산다 제4부 순서로 이어지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2005년도 월간조선 11월호에 스승님은 김정일의 인질이 되셨습니다. 그럼 월간조선에 칼럼을, 강문일 스님의 역사학을 비판하는 칼럼을 쓴 적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책, 요번에 다시 칼럼을 쓰게 된 동기가, 이 좌파 문화 권력의 3인방이라고 이 조석 씨가 쓴 게 있습니다. 그게 좌파 3인방으로 백낙청, 리영희, 조정래 비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좀 보니까 여기서 이제 백낙청과 리영희는 두 사람 다 이제 대학 교수 출신인데, 조정래 씨는 태백산맥을 썼던 그 소설가입니다. 근데 차라리 저는 조정래는 소설가로서 소설에 대한 영향력은 물론이지만 학계에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정래 대신에 역사학계에 큰 영향을 미쳤던, 작용하에 큰 영향을 미쳤던 저희 연사이신 강만길 교수의 이름이 들어갔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번에 한번 강만길, 제 은사지만은 역사학을 좀 더 종합적으로 한번 비판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야 되겠다, 막 그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보통 학문의 세계라는 것이 10년이라든가 20년 지나면은 다 고닥다리가 되거든요. 다 비판되고, 왜냐하면 정세라든가 여건이 바뀌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이론으로 극복이 됩니다. 역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강만길 역사학이 지금 50년이 지났는데, 제가 70년대에 민족주의를 내세우고 분단시대라 해가지고, 분단시대 역사인식이다 해서 지금 민중사학, 민중 통일 사학으로 일컬어지는 강만길 역사학이 이제 굉장히 강단에서 많이 유포가 되었고, 지금 70년대라면은 제가 대학교 70년대 초 유신 때 대학 다녔으니까 지금 벌써 몇 년 지났습니까? 지금 50년이 넘었습니다. 강만길 역사학이 유행을 한 지가, 역사에 회자되고 메저리티가 된 것이, 어떤 지배적인 어떤 역사학으로 군림을 한 지가 지금 5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니에요. 한 20년, 30년도 사실 많은 것인데, 50년 동안에 군림을 한다는 것은, 강만길 역사학이 군림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역사학 풍토가 대단히 잘못되었다. 자편향 때도 보통 자편향된 것이 아니다. 저는 그런 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학계도 똑똑한 사람 많잖아요. 모르는 사람들 많은데, 이러한 자편향된 잘못된 역사학이 이 일반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자체 내에서 대한민국 역사학을 새로 소생하기 위한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역사 서술이 지금 엉망이 되었지 않습니까? 말이 교과서라고 하지만은 천편일률적으로 좌익 정권을 찬양 미화하는 그런 기술이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의 똑같아요. 10개 교과서를 이렇게 보더라도 기술이 천편일률적으로 되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다양성을 위한 어떤 검정 교과서의,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완전히 자편향됐어요. 역사 기술이 대단히 잘못된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건국의 문제라든가, 이승만 정부라든가, 박정희 정부, 두 사람을 아주 노골적으로 독재자니, 이승만 독재자, 문민 독재자, 박정희 군사 독재자, 그런 인식을 최초로 만들어낸 것이, 그런 인식을
역사소설에 강하게 주입시킨 것이 강만길의 역사가 아닙니다. 역사인식론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누가 뭐 어떻게 해야 합니다. 아유, 스승을 뭐 그렇게 해서, 그렇게 비판해도 되느냐 하는 건데. 잘못된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응? 강원일 교수님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역사소설을 해서 그냥 조용히 리타이어 했으면은 제가 여기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자신이 잘못된 역사인식을 후배들에게 계속 교육을 시켜왔단 말이에요. 씨를 뿌려가지고. 그 폐단이 엄청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서론적인 건 이 정도로 하고,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그 4부 순서인데, 대한민국 건국 이후 초대 이승만 정부의 그 문제점을 강만일 교수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승만 정부는 문제가 많다, 실패한 정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근거를 어디서 찾고 있느냐? 그것은 강만일 교수에 의하면은 중국의 그 상해 임정 임시정부의 그 건국 강령이 있습니다. 그 건국 강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페이지 여기 보면은 중경, 해방 직전 중경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내놓은 건국 강령에서 세 가지 혁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토지혁명, 기업혁명, 인간혁명을 건국 강령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초대 이승만 정부가 실시를 안 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좀 봅시다. 토지혁명 세 가지. 우선 첫 번째 토지혁명은 뭐냐? 전통사회부터 재래지주들의 소유로 되어온 토지와 일제강점기에 새로 생긴 신흥지주들의 토지를 경장 농민에게 무상으로 돌려주는 혁명이다. 무상으로. 완전히 북한식이죠. 무상. 그러니까 무상몰수 무상분배인, 북한에서 46년 2월 달에 만든 그 토지개혁, 북한 임시인민위원회입니까? 거기에서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추진했던 그런 식의 토지혁명을 지지한 겁니다. 강만일 교수가 굉장히 급진적인 사상을 갖고 있죠. 또 기업혁명 봅시다. 기업혁명은 고한말 개화기와 일제강점기에 걸쳐 조성된 철도, 은행, 대기업 등과 일본인 및 친일 반민족 세력의 기업들을 몰수를 해서 국가 소유로 하는 혁명이었다는 겁니다. 대기업들, 은행들, 철도 이런 것을, 이런 거하고 일본인 및 친일 반민족 세력들이 키운 기업들을 강제로 몰수를 해가지고 국가 소유로, 국유화로 하는 그런 혁명이라는 겁니다. 이게 북한식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북한도 대기업들 국유화 조치 실시를 했지 않습니까? 북한식 그런 걸 지지한 거죠. 이러한 토지혁명과 기업혁명이 당시 제대로 완수되기만 했다면 신생 국민주권주의 국가의 경제적 기반도 확보되었을 것이다. 상당히 이제 북한식의 이런 급진적인 혁명을 지지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3대 혁명 중에 가장 중요한 인간혁명은, 자, 인간혁명이 뭔가? 이게 친일파 청산이에요. 자, 볼까요? 일제강점기에 민족해방운동에 참여하지 못했을지언정 민족을 배반하고 행정과 군부 및 교육 등 각 부분에 걸쳐 침략자 편에 서서 그들의 식민 통치를 위해 종사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철저히 숙청하는 일이었다. 자, 근데 여기 의문이 생깁니다. 북한은 친일파를 완전히 숙청했는가? 북한은 자꾸 물어요. 북한은 70년대 강만일 교수는 북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북한에서 친일파 숙청을 어떻게 했는가, 그 자료를 좀 달라고 자꾸 때려쓰고 달라고 그랬는데 아마 자료는 제대로 못 얻었을 거예요. 제 추측하건데 북한은 철저하게 친일파 숙청을 제대로 할 리도 없고 그 자료를 제대로 강 교수한테 넘겨줬을 리도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강 교수 입장은, 강만일 교수 입장은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되어야 남한이 대등하고 떳떳한 입장에서
북한과 협상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그 추측은 북한은 남한보다도 철저하게 친일파 숙청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측을 한 것이죠. 그래서 남한도 철저하게 친일파 숙청을 해야 떳떳하게,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북한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야. 그래서 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친일파 청산이, 미진했던 이유가,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이 남쪽의 통치 권력으로 성립되면서 이제 세 가지 혁명이, 실패가 끝나고, 소위 좌우익 연합 전선체로 구성된, 중국의 임시정부가, 정권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세 가지 혁명이, 실패가 끝났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김구의 중경 임시정부가 왜 권력을 잡지를 못했느냐, 이런 문제의식이, 왜 그랬겠어요? 그러면 김구가, 들어와가지고, 김구의 임정이, 미군정에 대해서 비협조로 나오고, 찬탁운동 하면서, 쿠데타를 통해서 미군정 정권을 인수를 하려고 46년 여름입니까? 신익희 주도로 해가지고, 미군정의 사보타지하고 대규모 어떤 반발을 했다가, 그것이 이제 실패로 끝나가지고, 미군정하고, 임정하고, 격렬하게 대립각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 거며, 미군정하고 에 대한 대립각을 세운 거며. 그 다음에 송진우, 여운형, 장덕수, 암살에 지금 김구의 한독당이 깊이 연루가 됐었지 않습니까? 여운형 암살에 대해서는 이것은 박헌영이냐, 누구냐, 김구 쪽이냐, 의아심이 있었지만, 송진우와 장덕수 암살에는 김구의 한독당 계열이 깊이 연루가 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군정으로 볼 때는, 송진우하고 장덕수 암살에 연루가 된 김구의 한독당에 대해서 과연, 좋은 눈빛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할 수가 있었겠냐 하는 겁니다. 더 결정적인 타격은 대한민국이 48년 5월 10일 총선거가 유엔 총회에서, 파리 3차 총회에서 결정이 되었는데, 김구가 48년 4월 달에 미군정이 만류에도 불구하고 평양에 가가지고 남북한 지도자 정당 연석회의에 참석하면서 김일성한테 이용만 당하고 들러리로 해가지고 그냥 빈손으로 내려오면서 그것이 미군정하고 완전히 지금 엇박자가 된 것이, 그게 미군정 잘못입니까? 또 세계 정세죠. 세계 정세. 처음에 미국은 45년부터 46년, 47년 여름까지 한 1년 반 동안은 미수호 공의를 통해 가지고 좌우익의 합작 정부를 구성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파탄한 것이 미군정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죠. 냉전이 심화되고, 또 동유럽이라든가 그리스 터키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이 준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미국은 공산주의 위협에 대해서 위기를 느끼면서 트루만 독트린이 선언되고, 마샬 원조를 통해서 서유럽의 경제적인 군사적인 원조를 하면서 경제적인 국제 질서의 구도가 냉전, 소련 공산주의와의 어떤 상당한 긴장감, 냉전이 시작된 그 상태에서 한반도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이승만의 46년 6월 정읍 발언을 미국이 지지한 건 아니잖아요. 이승만이 권력을 잡게 된 것도 국제 정세 유리함의 덕을 본 것이지,
자기 자신이 그 혼자서 권력을 잡겠다 해서 잡을 수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무시를 하고, 미군정하고 이승만이 권력을 잡아서 3대 혁명이 실패를 했다. 왜 임시정부에 권력을 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역사학자가. 그리고, 건국이 될 때, 국민학교 6학년이었다면서요. 그러나 6.25도 겪었고, 그 건국이 45년부터 48년 사이에, 강남일 교수님은 그 시대에, 어떻습니까? 조선공산당, 그 다음에 3당 통합에서 남로당, 9월 폭동, 46년 9월 폭동, 그리고 한 달 뒤에 있었던 46년 10일 대구 폭동, 그 다음에 지역에 한 달, 두 달 계속된 경상도 지역의 폭동 사태, 파업, 사보타지, 서청하고 자익들이 공장으로 둘러싼 그 테러라든가, 폭행, 또 그 암살 사건들, 폭동, 파업, 테러, 그 제주 사람 사건, 그 계엄령 선포, 그런 것을 지금 그 건국이 얼마나 어려웠다는 것을 그 당시에 국민학교에서 막 중학교로 올라가는 그 시대에 그 배고픔, 공포, 좌우익 진탁반탁에 이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그런 그 치안이 무질서한 그 속에서 건국이 얼마나 어려웠는가를 강만길 교수는 어린 시절 몸소 겪어봤을 거 아니에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대량 시럽에다가 배고파서 끼니가 없어서 길거리에 청소년들이 실업자가, 정부 때 이렇게 해서 길거리에 청소년들이 대거 실업을 해서 우왕좌왕하는 굉장한 혼란상에서 그 시대가 건국이 그만큼 어려웠고 6.25 동란을 통해서도 나라가 전부 다 초토화된 좀 끼니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대혼란기에서의 생활이었는데 그 시대를 살았지 않습니까? 쉽게 넘긴 것도 아니고 남 이야기 하듯이 이렇게. 근데 책을 보면은 거기에 무슨 집착이 되는 게 뭐냐? 친일백청사 왜 안 하느냐? 그 다음에 이것은 분단국가다. 남북한이 협상을 해서 왜 한나라로 오스트리아처럼 자유우익, 공산주의적, 민주주의이 같이 한치가 되어서 왜 협상을 해가지고 한나라로 통일되지 못했느냐? 그거 안 된다 어쩌란 말이에요. 오스트리아하고 상황이 다른데, 오스트리아는 독일은 지금 분단돼가지고 그래 했고,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 소련이라든가 미국의 관심도가 아무래도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스트리아 내에 좌파, 우파, 공산계열과 이런 자유진영가의 그 대립이라든가 이데올로기 대립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격렬하게 첨예하지도 않았고, 시작부터. 근데 우리는 벌써 여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해방 전부터 공산주의 운동가 하고 비공산주의적인 독립운동가들하고 그런 성향이라든가 이런 그 노선이 건국의 방향이 상당히 달랐단 말이에요.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쪽에서 독립운동, 항일운동 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하고 태평양 건너가서 미주 쪽에서 서해 자유진영 쪽에서 항일운동 했던 그런 반공주의적인 그런 노선하고는 건국 노선을 가지고도, 이미 물과 기름처럼 섞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굉장히 이데올로기적인 첨예한 대립 속에서 그것이 세팅이 됐는데, 물하고 기름이 섞일 수가 없는데 물하고 기름이 왜 안 섞이냐고 원망하면 그거 어쩌란 말이에요. 자꾸 인상적인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말이야. 그러니까 북한과 협상하지 않고 단독 정부를 구성한 것이라서 이거는 불안정한 정부다. 인컴플리트 가버먼트다. 마음속으로 뭐냐?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완전히 깡다고요. 원래 저 강씨가 강씨가 고집이 세지 않습니까? 깡 고집이. 강씨, 최씨, 윤씨 보통 고집 아니죠. 나는 이 불완전한 정부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왜 북한하고 협상하려고 노력하지 않느냐? 나는 이 정부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것이 이제 깔려 있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도. 그리고 남북한 간에는 38선으로 그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반쪽의 정부다. Incomplete government in 뭐요? half nation. 반쪽의 국가다. 그럼 뭐요? 대한민국의 건국 나는 인정할 수 없네. 이런 깡다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나 인정 못 하겠네. 씨발, 이렇게.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이제 불평이 극세. 왜 김구식처럼 북한에 가가지고 김일성하고 악수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지. 왜 그렇게 북한의 김일성이를 포용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았느냐. 분명 그거 아니에요? 그 여건이 그래 안 되는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럼 이 강만 교수는 강의실에서도 고구려, 백제, 신라를 이렇게 논하고 강의를 하지만은 제 주축에는 통일신라를 대한민국의 정통적인 정통성을 가진 그런 기원의 국가로 저는 별로 인정한 것 같지 않아요. 제 강의실에서도. 물론 전공이 조선시대에서 하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에 대한 어떤 그런 강의를 안 했습니다만은 통일신라를 그렇게 매력적인 국가, 이것이 대한민국의 이 기원의 대한민국의 이 뿌리다. 이런 걸 크게 강요한 화랑의 위대함 그런 걸 강요하신 분은 아닙니다. 조선시대에 이런 상업연구를 주전공으로 했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런 식이에요. 자, 삼국 신라가 통일을 했는데 바로 그 북쪽에는 고구려가 멸망한 뒤에 발해가 등장했지 않습니까? 발해가 만주 땅을 많이 차지하고 있었죠. 통일신라보다도 더 많은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고로 이 통일신라 시대와 또 북쪽에 있는 발해, 고구려가 멸망하고 난 뒤에 고구려를 개성한 발해, 이 합쳐서 우리 민족인데 이것이 남북의 분단 시대다. 이게 1차 분단 시대라. 그러면 이 통일신라와 발해하고 두 나라와의 관계에서 어느 나라가 이 당군 조선의 정통성을 이어받았느냐, 정통성을 이어받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야기를 안 해요. 그것도 역시 뭐예요? 분단 국가다. 분단 체제라는 겁니다. 1차 분단 체제. 어느 쪽도 정통성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분단 체제라는 겁니다. 발해가 여러분 고구려 유민들하고 3분의 1이고 3분의 2는 여진족, 말갈족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말갈족들이. 그렇게 우리하고 좀 종족적인 게 좀 사촌간이지만은 통일신라를 정통적이라고 인정 안 했어요. 예, 그 분단 체제라는 겁니다. 그럼 그런 공식을 대입해서 어떻게 대입하느냐? 남북한 간에 38선 분단이 됐지 않습니까? 2차 분단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2차 분단이면 남한과 북한과 이게 합치지기 전에는 이게 두 나라 다 정통성이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승만 정부가 12년 동안 장기 집권하면서 헌법개정 이리저리 하면서 나중에는 3.15 부정선거 해가지고 4.19 학생의거 지금 혁명이라 그러는데 혁명으로 정권이 내놓으니까 이승만 정권도 어떻게 이거는 완전히 인정할 수 없다. 건국의 초대 대통령도 인정할 수가 없다. 딱 이렇게 이제 구실 핑계가 잡힌 겁니다. 그래서 이 책 보면요, 강만 교수님의 책을 보면은 북측 남측이 돼 있어요. 북측 남측. 대한민국이라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이라고. 북측 남측. 북측 남측이라는 게 어디 용어입니까? 북한 용어 아닙니까? 북한 교과서 용어가 북측 남측이라 그래요. 북한 사람들 쓰는 북측 남측 용어를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사용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혜택을 누리는 분인데 북측 남측 북한식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대한민국 건국 용인 안 돼요. 그 건국절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건국절 이거 왜 없느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의혹들이 있는데 건국절을 주장하는 것은 국가주의 유산이다. 국가주의, 스테이트십, 국가주의의 유산이다 해서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김구식의 평양형을 끝까지 정당화하고 미화하는 그런 인식의 소유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자기 개인의 소신이면 좋은데 이분의 그런 역사 인식이 광범위하게 저술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그리고 고려대학이라는 것이 상당히 그 학맥이 많지 않습니까? 학맥을 통해 가지고 국편이다 뭐다 역사 서술이다 교과서다 해서 이분의 그 분단시대 역사 인식이 여기 막 아까 이야기했지만 백낙청 백낙청하고 이런 월간지를 통해 가지고 분단시대 역사 인식으로 해 가지고 이영희 백낙청 이영희 이런 인물 그 좌파 3인방이 올려 가지고 자담회를 엄청나게 했어요. 70년대에 그렇게 하면서 또 글도 학술 잡지가 아니라 평론이죠. 칼럼 역사 칼럼으로 분단시대 역사 인식을 해가지고 젊은이들에게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결국은 흔들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흔들흔들 하잖아요. 정체성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강만일 교수님이. 이 6.25 때 이제 이분이 군대의 부패에 대해서 군대는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비인간적인 제도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비인간적인 제도다. 인간이 만드는 제도를 이 공식적인 제도, 경찰이라든가 군대라든가 어떤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만들어지면서 만들어진 조직. 그것을 인간적이다, 비인간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철학자도 아닌데, 역사학자가. 그 전쟁을 미개한 사람들이, 미개한 사회가 일으키거나, 제국주의 시대의 산물로 보고 있어요. 저는 배울 때, 저도 국사 세계사를 좀, 역사 교수로 있었지만은, 인간이, 부족사회에서 국가가 만들어지면서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인간이 사회적인 가정을 구성하고, 공동체, 그 다음에 국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시작된 것이 군 조직이 일찍이 있었고, 군사 조직이죠. 그리고 원시 시대부터 저는 전쟁이 발생해서 지금까지 이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쟁은 인간 역사의 산물이다. 인간이 있는 곳에 군대가 있고, 군대가 있는 곳에 전쟁이 있다. 저는 좀 그런 아주 현실적인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강만일 교수님은 세계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전쟁이 없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21세기 전쟁이 종식될 줄 알았는데 재래식 전쟁이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강만일 교수님 대답하세요. 왜 재래식 전쟁이 21세기에 전개되는가? 군대가 없어져야 되는데, 군대가 지금 더 불어나고, 방산업체들이 무기 만든다고 더 신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역사가 굉장히 현실적인 학문인데,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바라보고 분석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게 답답한 거 아닙니까? 답답한 게 기가 차지요. 이분이 군대 부패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기 경험상, 군에서 이렇게 이제 군에서의 부조리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 상당히 6.25 때 군대 들어가고 해가지고 고생을 했던 모양인데, 군대 6.25 때 군에 들어가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부조리라든가 이런 부패에 대해서 넌더리를 떨었던 모양인데, 특히 신성무 국방장관이
강연 이렇게 했는 거 자기도 들었는데, 마산 가서 들었는데, 점심 평양에서 뭐 저녁은 신의주에서 마신다 해가지고, 북진 통일에 대해서, 엉튀기로 큰소리 꽝꽝 치는 것에서. 그 유명한 발언이죠. 신정국 국방장관이 그런 발언을 했다는 거. 군이 부패했다는 거. 근데 그 신세국가에서 군대 부패는 잘했다는 건 아니고, 우리만 국가의 경영이라든가 노하우가 아직 그 익숙하지 않은 48년 맞주범한 신세국가가 6.25라는 참화를 통해가지고, 이런 막 우왕좌왕하면서 이런 그 시행착오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식민지에서 전혀 국민으로서, 정부의 에리트로서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대규모의 재앙을 경험을 해서 얼마나 허둥지둥거리고 문제가 많았겠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여건이 유럽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잖아요. 우리 여건이 수준이 그런 수준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 인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국민학교 학생에게 왜 당신 대학생처럼 사과하지 못하느냐? 하면 어떡하냐는 말이에요. 각 나라의 발전 단계가 있잖아요. 식민시대를 겪으면서 그렇게 돼버린 걸 건국하면서 그런, 초등학교 수준이었는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어디에 비유를 하느냐 말이에요. 어들은 대한민국이 48년 건국해서 50년 해서 6.25 전쟁을 치러서 지금 나라가 아수라장이 되었는데, 그것을 스마트하게, 아주 멋진 나폴레옹 같은 그런 국방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착착착 하면 좋죠. 하면 좋아요. 그런 여건이 안 되는데 그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각 나라마다 그 발전 방향이라든가 그것이 다르잖아요. 미국은 미국으로 가고, 한국은 한국식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또 인흙탕 속에서 허브작거리면서 그걸로 가는 거예요. 여건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의 이 고통의 그 정도,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스스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50년대에 국민 소득이 80몇 달러, 48년 이승만 대통령의 보좌관 했던 인물 있죠. 펜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정치학 박사 했던 분이, 건국의 내막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로버트 올리버 교수가, 건국의 내막이라고 해가지고, 상하어로 해가지고, 번역된 그 책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이승만 대통령하고 자기하고 이제 대통령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국무성에 보낸 편지라든가 이렇게 해서 자기 나름대로 글 쓰는 게 있는데, 건국의 내막, 올리버 교수죠. 로버트 올리버 교수. 거기 보면 48년 대한민국의 GNP 1인당 국민소득을 87달러로 했어요. 세계에서 신생국가 중에서 최빈국 87달러 뭐예요? 1인당 국민소득이 87달러. 그리고 거기에는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 거 알죠? 문명률은 높죠. 국회의원들 찍어야 되는데 숫자도 모르고 글자도 몰라가지고 뭐 막대기를 끄어가지고 갔다는 말이 있잖아요. 70%가 문맹이라 그래요. 문맹. 그리고 1959년 3.15 부정선거하고 1960년 장민정권이 들어서 4.19 일어났고, 그리고 1961년 5.16 군사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48년부터 1961년 5.16 군사혁명까지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였습니까? 그대로요. 90달러가 안 됐습니다. 80몇 달러, 85, 87. 10여 년 동안에 이승만 정부부터 작년 정부 때까지 1인당 국민소득이 90달러가 안 됐어요. 그때 우리나라는 뭘 먹고 살았습니까? 미국 원조였죠. 피에로입니까? 미국이 중서부 지방에서 농산물, 잉여농산물이 있었어요. 잉여농산물. 제 대표적인 것이 밀가루 강냉이 아닙니까?
그거 잉여 농산물을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유럽, 우리나라, 그 다음에 아프리카, 이런데 배고픈 나라에게 무상으로 원조를 해줬단 말이야. 그 무상으로 원조해 준 거를 우리 정부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시중에 가격을 주고 팔게 됩니다. 밀가루 팔아서 밀가루를 무상으로 받아가지고 팔아가지고 국가 재정에 충당한 게 3분의 2 이상이 돼요. 그게 그 짜장면집이에요, 중국에서. 중국 짜장면집 만원짜리. 저도 어렸을 때 짜장면, 짬뽕 많이 먹었습니다. 그때 그런 속사정을 몰랐죠, 어릴 때는. 그게 배고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군을 끌어들여가지고 6.25 전쟁을 이렇게 휴전으로 간신히 북해군, 중공군 누리친 것까지는 큰 공을 세웠죠. 나름대로 외교적으로 해서. 근데 배고픔을 해결 못 했어요. 배고픔을. 응? 여기 지금 강만우 교수님이 회고를 보면은, 모래에서 지금 부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쓰고 있는데, 갑부집 아들은 아닌 것 같고, 마산에 무슨 지주계급인지,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는데, 50년대 6.25 참화 속에서 그 생활고, 취업, 경제 문제,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걸 이승만 대통령이 이승만 정부가 해결을 못했어요. 응? 참, 네. 6.25 전쟁의 참화 속에서 어떻게 국민들하고 정부가 그 고난을 갔어야 되는가. 응? 또 인말의 동정이라도, 고생했다는 동정이라도 저는 있었어야 되지 않는가. 12년 헌법고쳐가지고 독재를 했다. 문민 독재 했다. 그렇게 잔뜩 써놓고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하고 원수가 졌는지, 원수가 질 일은 없습니다만, 협상 통일을 안 했다. 북한 가서 협상 안 했다. 그거 아니에요. 49년대 안도희한테 김구가 죽어서 참 억울하다는 거죠. 송진우하고 장덕수가 김구의 부하들에 의해서 죽은 것에 대해서는 일체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한마디도. 응? 연임 죽은 거는 참 안 됐다. 억울하다. 연임 죽은 거는 안 됐다 하고, 장덕수, 송진우 암살에 대해서는, 김구 개입에 대해서는 일체 한마디로 입 딱 닥치고 있어요. 예. 그러면 12년 동안 이승만 대통령이 헌법 몇 번 4.4.5 개인으로 해가지고 이래 해서 12년 동안 장기집권 했다 칩시다. 제가 오스만 터키입니까? 그게 이제 한 5, 6년 전에 식구들하고 같이 오스만 터키를 갔는데, 그게 케말 파샤, 오스만 터키는 모든 것이 길거리에는 케말 파샤의 초상하고 동상밖에 없어요. 그만큼 위대한 인물이더라고요. 이렇게 좀 알아보니까. 케말 파샤. 오스만 터키 초대 대통령이죠. 공화국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이슬람을 정치로부터 간섭을 배제시키고, 근대화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집권이 몇 년 했느냐? 한 15년 했어요, 15년. 이승만 대통령은 12년 했죠. 2차 대전 끝나고 나가지고, 보통 10년 하는 건 보통이에요. 12년? 다른 나라에 비교해 볼 때, 그렇게 긴, 저는 집권 기간 저는 아니라 봅니다. 총장도 사립대학의 총장은 종신합니다. 30년, 40년 죽을 때까지 합니다. 초대 총장은 그런 권력이 있어요. 그런 권한이 있어요. 12년 집권 잘했다는 게 아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사립대학의 초대 총장은 죽을 때까지 해요. 30년, 40년. 죽을 때까지. 그럼 사립대학 많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 초대 건국의 아버지들, 상당히 보통 집권을 오랫동안 해요. 오랫동안. 그리고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고, 건국의 과정에서 최초로 뭘 합니까? 군대하고 경찰을 강화시키잖아요. 치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치안 때문에. 그거 군대하고 경찰을 쓰면 나라가 전복이 되니까, 그런 거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강만우 교수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12년 동안 이승만 대통령이 문민 독재를 했다면, 곳곳에 문민 독재 그래요.
김일성이는 몇 년 집권했으며, 김일성의 정치체제는 뭐예요, 그게? 공산민주주의입니까? 뭐예요? 대답을 해보세요, 한번. 지금, 김일성이 죽을 때까지 했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것도 세습했고. 그것은 무슨 체제요? 왜 말이 없어요? 김일성을 항일운동가가 독립유공자로 재평가해야 된다 했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김일성의 그 보천부 전투, 항일운동 했다. 그거면 더 나아가면 이 사람도 애국자 아니냐, 이렇게 이제 더 나아갈 뻔 했는데, 김일성의 항일운동도 재평가하고 인정해야 된다. 그런 말씀 하셨죠? 자, 그렇다 칩시다. 그건 또 그렇다 칩시다. 보천부 전투라는 기록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항일 독립운동 했는가. 그 차이는 있지만은, 뭐, 전혀 안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마적담 했던, 마적질 했던 어쨌든 간에. 자, 그러면 묻고 싶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2년 만에 곤자에서 자진해서 부정선거를 해서 어쨌든 간에 이제 불상사가 나면서 스스로 곤자에서 물러났는데, 김일성은 자신의 곤자를 어떻게 유지를 했으며, 종신 동안에 백성들에게 어떤 짓을 했습니까? 저는 강화일 교수한테 묻고 싶습니다. 왜 북한의 김일성 체제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계십니까? 왜? 예? 왜 그렇게 남측을 하면서 남한의 정부, 남한의 대통령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걸핏하면 문민 독재, 군사 독재, 이렇게 독재 하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침묵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해 보세요. 굉장히 편향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